자, 한능검을 가장 한능검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오늘 영정법, 대동법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균형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저기 앞에 고대부터 중세까지 수치체제, 조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토지세, 전세, 그 다음 특산물 부과하는 공납, 그 다음 노동력 부과하는 역. 근데 삼국시대는 다 건너뛰고 역만 15세 이상이었다.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죠.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 토지세인 전세와 역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서 이게 고려하고 조선까지 온다. 토지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 이게 고려 조선까지. 통일신라입니다. 그리고 역은 16세 이상, 60세 이하, 이게 고려 조선까지.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생산량의 10분의 1은 10분의 1인데 태조 왕건이 치민 유도를 표방하면서 10분의 1을 걷되 토지 비옥도에 따라 3등급. 그리고 고려시대 공납은 상공이 있고 별공이 있다. 역은 군역 요역이 있다. 시험에 나올 게 없죠. 그래서 수치체제, 조세제도가 시험에 나오면 조선께 나옵니다. 특히 90%는 대동법, 균형법으로 출제가 됩니다. 앞의 내용은 선택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의 토지세, 전세 이야기 해봅시다. 조선에서는 처음 태종 때 토지 1결당 생산량을 처음에는 300도로 상정합니다. 조금 이게 어려운 이야기고 한능검에서는 정답으로 출제가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들어보세요. 그냥 설명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300도로 상정해 놓고 그럼 10분의 1, 30도씩 세금을 걷었는데 항상 300도를 수확할 수는 없잖아요.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재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관리가 가서 야, 이번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 손해를 봤으니 토지 1결당 220도 생산한 걸로 해가지고 10분의 1인 22도 세금 내세요. 이걸 다펌, 관리가 다펌한다. 손실을 다펌한다. 손실 다펌 혹은 다펌 손실법이라고 하는데 별로 시험에 소망서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종은 야, 토지 1결당 300도 생산된다라고 최대 300도입니다. 10분의 1씩 세금 걷는 것도 이거 불합리하다. 왜? 양반들의 토지는 거름도 잘 쓰고 그러니까 비옥하지만 농민들의 토지는 비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죠? 그래서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토지의 크기를 달리해버립니다. 아, 너무 어렵다. 이거는 그쵸. 우리 조교 선생님 어렵지 않는 것에서는 뭐 1등전 1결과 2등전 1결, 3등전 1결에 각각 크기가 달리하는 건데 그냥 이걸 그냥 비옥도에 따라 토지의 크기를 달리하는 전분 6등법이고 토지의 1결의 크기는 각각 달라졌지만 1결당 풍흉에 따라서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상상년은 토지 1결당 20두, 하하년은 토지 1결당 4두만 세금 내게끔 차등을 둔 게 바로 연분 9등입니다. 이해하기 싫으시면 비옥도에 따라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풍흉에 따라 연분 9등법, 세종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농민들의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만든 법입니다. 중요한 건 세종 때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니까 토지 1결당 최대 30두까지 세금 내야 되는 걸 제일 많아봐야 20두, 적게는 4두까지 연분 9등으로 맞춰줬으니 세종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근데 연분 9등도 실패합니다. 중단되게 됩니다. 성종 때인데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왜 실패할까요? 아, 양반에게는 관료가 아유 뭐 상하년 합시다. 근데 뇌물 바치지 못한 가난한 농민들에겐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상상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다시 그냥 생산량의 10분의 1로 갔는데 나중에 이제 인조 때, 인조 그러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근데 인조 때 참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인조 때 영정법을 시행해서 토지 풍흉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해 농사 풍흉에 상관없이 무조건 토지 1결당 4두만 세금 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정세는 4두입니다. 굉장히 세금을 줄여준 거죠. 그러니까 자영농은 일단 만세를 외칩니다. 그런데 각종 부가세가 추가가 됩니다. 세금 운송할 때 내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운송할 때 쓰는 창고비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 소모비, 시간이 지나면 쌀 무게가 좀 가벼워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농민이 직접 부담하게 만들다 보니까 크게 도움받지 못했던 게 바로 영정법이다. 중요한 건 영정법은 인조 때고 토지 1결당 풍흉에 관계없이 4두. 끝납니다. 토지세 끝! 공납값이다. 집집마다 특산물 부과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납은 항상 다른 세금보다 농민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특히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산물을 여전히 부과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마을 단위로 뭔가 부과되면 집집마다 n분의 1 해서 공동 납부한다. 공납이지 않습니까? 대표를 사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서 막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또가 야 우리 고을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만 지어. 사또인 내가 우리 고을에서 할당해야 되는 공납의 양을 사또인 내가 대납업자 이용해가지고 바칠게. 사또인 나에게 돈을 내. 사또인 나에게 비용을 내. 그런데요. 사또가 비용을 너무 많이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납업자랑 막 짝짝꿍해가지고 막 돈을 벌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사또, 우린 당신에게 돈 주기 싫습니다. 우리 고을의 공납은 우리 고을 주민들이 n분의 1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또가 용돈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사또가 농민이 직접 납부하는 걸 막을 방자 방납이에요. 그 방납의 폐단 때문에 여기저기 고을 농민들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니 조광조가 이이가 유성룡이 바로 수미법을 주장합니다. 조광조, 이, 유성룡의 수미법. 수미법은 뭔가요? 쌀로 받자 세금을. 쌀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공납의 폐단이 방납으로 나타나는 건 지금 특산물을 내야 되는 과정에서 나는 저기 전라도 완도에 사는데 갑자기 오징어? 오징어가 잡히나? 오징어는 강원도에 잡히죠. 뭐 완도에도 잡히면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특산물이 부과되니까 생겨나는 그 폐단, 방납의 폐단 때문에 쌀로 누구나 세금 낼 수 있도록 하자 수미법이 주장되어진 거고 이 수미법이 현실화된 게 바로 광해군 때 대동법입니다. 광해군이 경기도 일대에서 선해청이라는 관청을 만들고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대동법은 누구나 쌀로 세금 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특산물은 집집마다 내는 거였죠. n분의 1. 근데 대동법은 쌀로 세금 내게 하는 거 수미법을 받아들였는데 집집마다 쌀을 얼마씩 내라가 아니라 토지 일결당 쌀을 얼마씩 내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전문용어로 집집마다 n분의 1이라는 공동납부가 토지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공납의 전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싫어해? 지주가 싫어하지. 땅이 많은 부자들 싫어하지. 그러니까 지주의 반대 때문에 전국 시행되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동법은 시행이 됐어요. 일단 경기도에서 쌀로만 세금 들어와요. 그럼 국가가 쌀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 각 지역의 특산물이 필요로 하잖아. 그럼 각 지역의 특산품 공물을 사기 위해 내려보내는 상인 집단이 등장하는데 이상하게 한능검에서는 대동법 시행으로 공인이라는 상인 집단이 등장했다. 이것만 정답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공인이 등장해요. 대동법 시행으로. 여러분 공인이 물건을 사러 가면 현금 들고 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쌀 들고 대구에 사과 사러 가는데 쌀 들고 가겠냐고. 상평통보 들고 갑니다. 물론 이제 상평통보는 인조 때 처음 만들어지고 또 효종 때 숙종 때 상평통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죽제품이 필요한 경우 돗자리. 그럼 담양이 유명하죠? 그런데 만약에 공인이 대나무 사다가 왕한테 주고 네가 만들어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인이 많은 돈을 수공업자에게 주면서 야 주변에 사람들 좀 더 사가지고 이걸로 인건비하고 재료 사가지고 돗자리 100개 그 다음 죽부인 50개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쳐. 그럼 이게 뭐냐면 바로 선대제 수공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인이 전국 각지에 뭔가 사러 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시도 발달하고 화폐도 점점 유통이 될 거고 이해되세요? 공인이 화폐 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선대제 수공업도 발달하고 아 이게 상공업 발달 아니야. 이걸 시험에는 최근에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상품 화폐 경제가 대동법 시행 이후에 발달했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렇게 대동법이 시행되고도 여전히 별공 혹은 왕에게 바치는 진상품 그래서 특산물은 중앙정부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유치미, 상남미 이런 건 진짜 수어망국사 내용인 것 같은데 그 각 관아마다 그 빈민들을 구휼하거나 아니면 군량미로 쓰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쌀을 유치미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에 올라가는 쌀을 상남미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세금을 쌀로 내다 보니까 상남미 양이 늘어나면 유치미는 좀 줄어들겠죠.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만 대동법 시행으로 그냥 공인이 등장했다가 가장 많은 정답으로 출제된다. 대신 아까 영정세는 토지 일결당 몇 두? 4두였죠. 근데 대동세는 토지 일결당 몇 두? 12두인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균역법. 이걸 여러분 조선의 군역 법에 의하면 자유민은 다 군역의 의무를 지어야 된다. 양인, 개병제였습니다. 조선 신분제도를 보면 알겠지만 양반, 중인, 상민까지 다 자유민입니다. 자유민이 다 군역의 의무를 져야 하고 혹시 세조 때 보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자유민 남자들은 다 정군이 되어야 한다. 그럼 정군이 군대 갈 때 들어간 경비를 충당하는 친구들을 보인이라고 한다. 그렇게 3인 1조로 움직이는 게 보법인데 문제는 15세기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조가 보법을 실시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군역도 있지만 요역도 있잖아요. 요역은 노동력 부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15세기 요역 현장에 끌려가면 저수지 축조 현장에 끌려가가지고 막 하반신 마비되고 성 축조하다가 막 또 장애 입고 오고 광산에 투입되고 이거 가고 싶습니까? 그 당시 안전모가 어디 있어요? 진작. 그러다 보니까 요역 기피 현상이 생겨요. 근데 15세기 전쟁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군역 대상자를 요역에 투입시킵니다. 이게 군역의 요역화예요. 여러분 군역의 요역화 현상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보입니다. 태풍 불어서 막 도시 마비되면 군인들 투입되고 눈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 막 쓰러지면 군인들 투입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군대 가면 돼? 안 돼? 군대 가면 안 되지. 군대 가면 요역 현장에 끌려가니까. 군대 가는 걸 기피해가지고 정군이 자기 대신 군대 갈 사람을 찾습니다. 대립인을 찾아요. 이게 대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인에게 준 돈에 자기까지 경비를 내가지고 대신 군대를 이렇게 보내는 대립제가 성행한데 이 대립제가 불법이죠. 또 대립인을 찾기가 어렵죠. 이걸 사또들이 장난질해 먹습니다. 야 군대 가면 미친 짓이야. 군대 가면 요역 현장에 끌려가. 너 다쳐서 온다. 사또인 나에게 포를 내면 네 군대를 내가 방면시켜주고 내가 대립인을 찾아서 보내줄게. 방군, 군대를 방면해주는 대신에 사또가 포를 받아먹기 시작합니다. 수포제. 그로 인한 폐단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역은 16세 이상 남자들이 져야 되는데 16세가 안 됐어. 어린아이야. 황구, 그 황구란 말이 그 개가 노랗다는 뜻이 아니라 노란 주둥아리. 병아리는 주둥아리가 노랗잖아요. 닭이 되면 하얘지잖아. 아직 16살이 안 된 놈에게도 첨정 포를 내게 한다. 죽었는데 백골에게도 포를 내게 한다. 징포. 도망치면 이웃에게 징수한다. 인징. 이웃 린자 두음 법칙입니까? 인징. 친척에게 대신 징후 족징. 그러니까 이 방구수포 폐단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쭉 연결시켜 나가봅니다. 중종 때는 야 방구수포는 불법이야. 농민들아 그냥 군대 가. 그러니까 농민들이 군대 가기 싫대. 그럼 군포를 국가에 내. 그게 군적 수포제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1년에 2필씩 군포를 내고 군대를 안 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종 때면 중종이면 16세기죠. 국가가 농민들에게 군포를 받고 군대를 안 가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 군포 받은 걸로 군대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농민들은 군포 내고 의무병제를 지기 싫어하면 그러니까 의무병 대신에 군포 내고 군대를 안 오는 게 군적 수포제를 합법화 시켰으면 그 의무병들에게 군포를 받았으면 군대를 양성해야 되는데 양성하지 않고 있다가 이이가 10만 양병을 주장했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임진왜란 터졌던 거고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에 군대를 급히 샀던 게 금요병 바로 훈련도감이죠. 훈련도감은 금요병입니다. 포수, 사수, 살수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됐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농민들 중에 양반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양반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군역의 부담을 지는 농민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양인 개병제라고 했는데 왜 농민만 군역의 의무를 지냐고요? 양반 학생 관료라고 해서 빠져버리고요. 중인들은 중역직에 종사한다고 빠져버리고요. 상민 중에 상인들은 상선한다고 빠지고 수고업자는 공자 안에 이름 등록시켜놓고 국가 일을 한다고 빠져버리니까 진짜로요. 군역은 농민만 져요. 소세 농민들만 2필의 군포를 내면서 막 고생받고 있으니까 영조가 야 양반은 이 나라 백성 아니야? 양반도 군포 내 그랬다가 멱살 잡힙니다. 양반들에게. 양반들에게 군포 거두려고 했던 게 군포 부과 기준을 집집마다 돌리려고 했던 게 이게 호포법이에요. 그거 알려 다 실패했다고 영조가. 그러니까 알았어 나는 농민들의 부담이라도 절반 줄여버릴 거야. 1년에 2필 내던 군포를 200년 만에 절반만 내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1750년 상황인데 1749년에 비해서 국가 세금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럼 다른 곳에서 국가 세금을 충당해야 되는 겁니다.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 있는 놈들 세금 조금만 더 내. 토지 1결당 결작이라고 해서 2두씩 걷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균역법으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 앞에 내용은 균역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연결시켜 왔던 거고 방금 앞에까지 균역법 이전까지 뭐 군적 수포제, 방구 수포제, 뭐 군역의 요역화, 뭐 대립제 이런 것들은 선택지로만 나올 겁니다.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정답은 영조가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2필 걷던 군포를 1필만 거두니까 국가 세금이 부족해져 가지고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2두씩 쌀을 거뒀더라.
상류 신분층에게 명예, 군간, 직을 포를 받고 팔았더라. 그게 선무, 군간, 포더라. 그리고 바닷가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었더라. 그게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더라. 이게 균역법입니다. 여러분, 영정법은 풍요에 상관없이 그냥 토지 일당 사두만 세금 내. 대동법은 야, 특산물로 세금 걷기 어려우니까 쌀로 세금 걷어. 토지 일당 12두씩. 그러다 보니까 그 12두 쌀을 가지고 국가가 12두씩 받아 먹었으면 아니, 특산물이 필요하니까 공인을 전국 각지에 파견해가지고 특산물을 이제 국가가 걷어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대동법 시행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고, 균역법 시행으로 영조 때 국가 세금이 절반 줄어드니까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게 선무, 군간포, 결작, 어정세, 염정세, 선박세. 어렵지 않죠. 특히 대동법은 지주들의 반대 때문에 전국 시행되지 못하고 숙종 때 가서야 전국 시행됩니다. 이게 정확히 100년 걸려요. 그게 뒷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180페이지랑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 해드리긴 했어요. 실은 이 어려운 페이지 178페이지. 삼정이 뭐다 그것까지 해드리면 여러분 봐봐. 토지세 문제 영정법이 나왔죠. 이게 필기가 안 됩니다. 지금. 그 다음 공납의 문제 대동법이 나왔죠. 군역의 문제 균역법이 나왔죠. 그런데 대동법이 공납에 전세하기 때문에 이게 전적 문제가 돼버린 거죠. 공납도 토지 문제가 돼버린 거라고. 그 다음 군역의 문제, 그 다음 화한국제의 고리대화 문제, 이걸 합쳐서 삼정이라고 합니다. 이 삼정이 물나는 세도 정치가 생기고 나중에 삼정이 물나는 시정한 게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문제 풀면서 잠깐 필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51강입니다. 이제 절반 넘어섭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 후기 경제사, 경제 상황의 변화, 진짜 이쪽 파트, 지금까지 경제사를 다 합친 것보다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은 이러했어라고 뭔가 선택지로 나오든지 간에 아니면 단독 문제로 조선 후기를 물어보든지 간에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알아야죠. 지금까지 기출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선지에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이다라는 선택지들이 꽤 있었습니다. 책으로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양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식으로 듣고 시험에는 이렇게 기출된다, 그것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 후기 농업의 특징인데, 농업의 특징 밑에 또 이양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교재에 있는 농업의 특징 이야기만 들을게요. 농업의 특징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 확산됩니다. 이양법이 전국 확산되면 광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양법 이야기를 미리 해버릴까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세요. 186페이지에. 여러분, 이양법은 모내기입니다. 뭐를 모내기 해보셨나요? 벽씨를 뿌리면 벽씨가 막 자라날 때 잡초가 경쟁을 합니다. 그럼 농부 입장에서는 벽씨를 살리고 잡초를 제거해 줘야죠. 이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을 김매기 노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모를 인공논인 모판에서 따로 키워가지고 우리 손만 하나요? 아니면 더 크나요? 이만한 모를 논에다 물을 들이대고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 두레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요. 마을 사람들 그 상부 상조 정신 아시죠? 어느 누구집 모내기 한다. 나란히 서가지고 이상한 노래 부르면서 뭐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꼽는 거죠. 그럼 일단 여러분 모내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봄에 가뭄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모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정부가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자, 좋습니다. 모내기를 했습니다. 모내기를 했는데 이제는 잡초와 경쟁에서 이기죠. 왜? 모는 커져 있는 상태에서 모판에 심어져 있는 거고 잡초는 이제 막 싹이 자라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농부 입장에서는 뭐가 반듯하게 심어졌기 때문에 그 논에 들어가가지고요, 신발 벗고 맨발로 들어가서 뭐와 뭐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하고 발로 밀고 다니면 잡초가 죽어줍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 김매기 노동력이 사라지는데, 실제로 벽씨를 뿌려가지고 벼가 생산될 때까지의 노동력의 80%를 차지하는 게 잡초 제거하는 김매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김매기 노동력이 사라지니까 모내기 할 때 서로 간에 도와주면서 모내기를 하면 나중에 한 사람이 넓은 농경지를 농사지을 수 있게 된다. 그게 넓을 광작, 광작인데 평균 직파, 직접 벽씨를 뿌릴 때보다 이양법, 모를 심었을 때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범위가 5배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광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밑에 지금 오른쪽 아래 이양법 보세요. 분명히 고려 말의 경상도에서 아마 모내기가 처음 시작된 것 같고, 조선 전기의 남부지방에서 이모작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벼와 보리를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가면 이 이양법이 전국 확산되면서 광작이 가능해져 버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주가 있고 5명의 소장농이 있었는데 이제 지주 입장에서는 1명의 소장농만 필요합니다. 나머지 4명의 소장농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소장농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소작지를 잃고 쫓겨납니다. 이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도시나 광산이나 폭우로 갑니다. 도시 가서 일당 받고 일을 합니다. 광산 가서 막 금 캐고 은 캐고 석탄 캐고 일당 받고 일합니다. 포구에 가서 막 세금 나르고 그렇게 일당 받고 일합니다. 이들을 임금 노동자라고 해요. 미리 이야기하는데 조선 후기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광작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임금 노동자가 출현한다. 임노동자 출현. 이걸 농민의 계층 분화로까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나중에 사회사 가서 신분제도에서 농민의 계층 분화 이야기할 때 이양법이 전국 확산되어서 광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농민이 계층 분화되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86페이지의 위쪽 이양법이 전국 확대돼서 광작이 가능해지고 농민이 계층 분화된다. 이해되십니까? 먼저 농업만 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1번에가 나왔습니다. 2번 12법이 이제 더욱 발달하니까 휴경지가 완전 소멸한다.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요. 3번 농종법, 견종법 벌써 한 3번째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농종법이 1항에 견종법이 꼬랑에 씨를 뿌리는데 이게 조선 전기나 후기 모두 농종법을 시행했던 밭에서 견종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맞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리시설 건너뛰시고요. 여러분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상품작물이 재배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동법 시행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니까 농작물을 생산해서 팔려고 하는 상품 작물이 나오는 건데 최고의 상품 작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인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막 담배라든지 이런 상품 작물 재배한다는 거. 그 다음 임진왜란 이후에 여러분 외래 작물이 도입되었습니다. 17세기에는요 고추. 이때 고추 들어오면서 우리 밥상머리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죠. 고추, 담배, 옥수수, 감자, 감자래. 옥수수, 호박, 토마토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17세기는 담배, 고추 정도만. 근데 18세기에는 일본으로부터 고구마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청으로부터 감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고구마하고 감자는 최고의 구황작물이 됩니다. 구황작물이 뭐예요? 굶주림을 구하는 작물. 그러니까 쌀이 없어도 이걸 밥 대신 주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일랜드 이런 데는 감자가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외래작물이 도입되었구나. 그 정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래작물이 전래되었다. 그 다음 그럼 지금 위쪽에 중요한 건 했죠. 조선 후기 경제 변화에서 여러분 대동법 다시 한번 정리. 대동법 시행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장시가 발달하게 되니까요. 화폐 유통이 활기를 띠고요. 선대제 수거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대동법 시행으로 상공업이 발달한다. 대동법 시행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다. 다 같은 말이죠. 특히 대동법이라는 게 뭐였죠? 각 지역에서 특산물을 세금 걷는 대신 쌀이나 포목이나 화폐로 세금을 걷겠다. 그럼 국가가 그 지역의 특산물이 필요로 할 경우는 공인을 지방에 보내서 그 물건을 사들이겠다. 이게 대동법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대동법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이양법,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양법은 분명히 노동력이 80% 감소되니까 광작이 가능해지고 광작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농경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나오면서 그 농민들은 도시나 광산이나 포구로 가서 임노동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 임노동자들이 생겨나면서 만약에 5명의 소작농이 필요했는데 4명이 쫓겨났어요. 1명의 소작농이 이제 그 넓은 농경지를 다 소작 짓게 됩니다. 이 1명의 소작농은 부농으로 성장합니다. 같은 소작농이었는데 누구는 부농이 되고 누구는 임노동자가 되니까 이래서 농민이 계층 분화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이양법 가지고 어려운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양법을 가뭄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농민들은 목숨 걸고 이양법을 실시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벼와 보리 이모작이 가능하니까 그랬던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벼 자체의 생산력도 훨씬 증대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특히 이모작이 가능했을 때 보리는 수치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내용 좀 어려워서 시험에 나오지 않겠다만 내가 만약에 자영농입니다. 이모작했어요. 생산량의 10분의 1 국가에 내야 되는데 쌀만 10분의 1 국가에 내는 거고 보리는 내가 100% 다 먹습니다. 내가 만약 소작농이야.
그럼 내가 남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했으니까 땅을 빌린 대가 지대로 쌀 농사를 지었어요. 생산량의 절반을 지주에게 갖다 바쳐야죠. 근데 이모작에서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는 내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막말로 당시 소작농들은 이래저래서 세금을 다 뜯기기 때문에 쌀은 구경하기도 힘들고 보리 먹고 사는 건데 보리를 보통 5월 정도에 우리가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 4월 이 기간을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상식으로 들으세요. 이 양법 가장 중요한 건 노동력이 절감되어 광자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농민의 계층 문화가 생겨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세요. 농민의 계층 문화 나오잖아요. 누구는 분홍으로 성장해. 누구는 임노동자가 되었어. 누구는 객주여각이 돼. 객주여각이 뭔지는 아래 상업에서 볼 거고요. 바로 2번의 사상이 뭔지도 아래 상업에서 볼 거고 누군가는 광산로 이동해. 조선 후기만 광산 경영이 활기를 띠어요. 왜 그런지 밑에서 볼 거고 머슴 날품팔이 막 산적 화전민이 되기도 하고 농민의 계층분화 현상 보입니까? 바로 이 앙법 때문에 조선 후기 농민의 계층분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지대. 지대라는 게 여러분 소작농이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대가로 생산량의 절반을 준다. 병작, 반수, 2분의 1을 주는 걸 지대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지대는 지금까지 이걸 타조법이라고 해요. 7타자, 정률지대, 생산량의 2분의 1.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주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소작농이야. 근데 지주가 착해? 그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일을 해. 그럼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언젠가는 소작농이 지주에게 와서 지주님, 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농사가 이렇게 잘 지어질 때도 있고 안 지어질 때도 있으니 그냥 그러지 마시고 지주님이 저를 믿으신다면 1년 제가 지주님께 드릴 액을 정해버립시다. 지주가 그래 내가 널 믿으니 그렇게 하거라. 이게 정액제입니다. 그걸 도조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도조법이 시행되면 소작농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주에게 줘야 될 정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의욕이 고취되죠. 안 그러면 지주에게 줄 게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농사가 안 지어지게 되면 난 작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률지대에서 정액지대,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가면서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금전적 계약관계가 되고 지주에게 줘야 될 소작료가 정해져 있는 상태의 소작농은 더욱 열심히 농사 짓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를 지주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되더라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생산량의 3분의 1을 주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냥 여러분 쉽게 공부하자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설명은 지금 다 해드립니다만 조선 후기 지대가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 가면서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금전적 계약관계로 바뀌었어? 그럼 이거 조선 후기예요. 라면 시험 문제 안 틀려요. 됐나요? 다음 밑에 지금 말은 좀 빨리 합니다. 마지막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원래 이쪽 파트도 공무원에서는 제가 90분 동안 강의해야 되는 건데 물론 우리 한능검이 쉽게 출제되기는 하지만 제가 말은 어쩔 수 없이 또 빨리 해야 되고 압축해서 해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빨리 갑니다. 그 다음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나오고 이제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이 나오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상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시전 상인은 벌써 두어 번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중심과 종로통에 시정가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다 관영 상점이에요. 국가에 그 상점을 운영하는 상세를 내는 친구들이 시전 상인이다. 됩니까? 자, 그런데 밑에 보부상도 공부됐습니다. 장과 장을 연결하는 특히 조선 후기 18세기 장시가 전국의 천여 개로 확대되면서 나름 오일장이 형성이 되면서 유통망을 형성하는 친구들이 보부상이다. 오일장은 전기시장이다. 상설시장이 아니다. 상설시장이 되려면 인구가 더 늘어야 되고 교통이 발달해야 돼서 그래서 상설시장 같은 게 생겨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상설시장이고 백화점 날마다 문 열잖아. 되십니까? 그래서 오일장, 전기시장, 보부상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겠죠? 나머지 역할들 여러분 지금 막 한국협회 노란색이 돼 있긴 합니다만 아주 중요해요. 근현대사 가서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던 단체가 한국협회다. 한국협회는 보부상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건 나중에 중요하지만 지금은 쉽게 공부하십시오. 그냥 보부상의 어떤 친구들이다. 장과 장을 연결하는 친구들이다. 그 다음 공인 공부했죠. 대동법 시행으로 등장한 상인들이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관수품을 지방에 가서 그 특산물, 곡물들을 사가지고 오는 친구들이죠. 봐, 벌써 지금 몇 번을 반복합니까? 시전상인했고 보부상했고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객주여각이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는 포구 도시가 장시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포구 도시가 뭐냐면 바닷가의 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조운 제도를 공부했죠. 강가나 바닷가에 세금이 씌어가는 창고 조창이 있다. 조창 중에 충주의 가흥창이 조금 유명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도시 이름에 포자 나오잖아요. 영산포, 마포, 옛날 창원포, 이 포자 나오면 전부 다 조창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영등포. 그런데 여러분, 이 포구 도시들이 왜 규모가 커지냐면 조창이 있으면 세금 싣고 올라오는 배가 있고, 이 배가 조창에 세금을 내려야 되잖아요. 쌀을. 그리고 다시 쌀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객주나 여각 같은 게 생겨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장시에는 주막이 있다라고 하면 포구 도시에는 객주나 여각이 있다. 근데 이 객주 여각이 객주에서 하룻밤 묵어가세, 혹은 여각에서 하룻밤 쉬어가세, 이렇게 공간 개념으로도 가지고 있는 게 객주 여각인데, 그 객주와 여각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을 또 객주 여각이라고도 부릅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하여간 바닷가 포구 도시에 있는 상인들이 객주 여각이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사상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겐 좀 어렵겠습니다만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17세기경에 벌써 동대문이나 남대문, 그냥 듣기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동대문은 2연이고 남대문은 7패라는 곳인데, 2연과 7패의 난전들이 생겨납니다. 누가 난전이냐면, 우리 시장에 가도 무슨 상해해가지고 채소 파는 시장 상점이 있죠. 그곳에 카드 결제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요, 바구니에, 빨간 바구니에 막 가지, 고추, 상추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좀 하나 사가, 총각, 고추 좀 사가 하는데 카드 결제 됩니까? 안 되죠. 그분들이 난전이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동대문 입구와 남대문 입구에서 난전들이 장사를 해버리다 보니까 서울로 들어가서 종로에서 시전에게서 물건을 사야 될 사람들이나 혹은 시전에게 물건을 넘겨야 될 도매상들이 2연 7패 혹은 한강 건너기 전에 광주 송파장 이런 곳에서 난전들과 거래를 해버린 시전 상인들이 피해가 막심해. 시전 상인들은 자기는 국가에 세금 내는데 저 난전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장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숙종 때 그 난전들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게 금난전권이에요.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이 자기 장사나 하지 않고 난전들 때려잡는 게 합법이 되니까 아주 정치 깡패는 아니죠. 경제 깡패들, 용역들 막 동원해가지고 난전들을 두드러 까는 거야. 그런데 이 난전 가난한 상인들을 너무 불쌍하게 봤던 누가? 정조가 그 금난전권을 철폐시킨 겁니다. 난전들도 자유롭게 상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라. 이해되십니까? 대신 6가지 물품, 유기전이라고 하는 6가지 물품, 옷감 종류가 많아요. 이것만 시전 상인들이 독점 판매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금난전권을 철폐하되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전권 철폐예요. 유기전은 여전히 시전 상인들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조에 그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신해통공 혹은 통공정책이었죠. 정치사에서 만났고 경제사에서 다시 아마 근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난전들이 도시를 거점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전 리꼬르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난전권 설명을 할 때 정조가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행위를 허락했다. 난전 리꼬르 사상이니까 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상들 중에 시험에 나오는 사상, 개성에는 송상이 있습니다. 이 송상은 청과 인삼 판매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의주에는 만상이 있습니다. 의주 위치하시죠? 압록강 바로 아래. 그럼 의주의 만상들은 어떤 나라와 교역하겠습니까? 청나라와 교역하죠. 일본에는 내상이 있습니다. 동네 내상이에요. 동네가 지금의 부산 아닙니까? 부산에 동네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상들은 누구와 교역을 하겠습니까? 빨리요. 일본과 교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성의 송상이 만상과 내상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네. 이 송상은 만상과 내상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평양의 유상 별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대신 세금을 운송하는 상인들을 경강상인이라고 합니다. 이 경강상인들을 다른 말로 또 선상이라고 하는데, 이 경강상인들이 한양으로, 경강이라는 게 한강을 뜻하는 거예요. 서울에 흐르는 강. 그래서 이렇게 한강으로 밀물대 들어가가지고 경창에 세금 운송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상인 다 된 거죠. 어렵지 않죠. 시전 상인 알죠? 종로에 있는 국가의 관수품을 조달하는 종로에서 관영 상점을 운영하는 친구들,
그다음 그럼 시전 상인을 지금 기억해내야 나중에 근현대사 공부할 때 시전 상인들이 상권 수호 운동의 일환으로 황국중앙총상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전 상인을 기억해 놓으세요. 장과 장, 전기시장 5일장의 유통망을 형성한 상인들이 보부상, 대이동법 시행 이후에 지방에 내려가서 국가의 물건을 중앙정부에 올려보내는 공인들, 그리고 포구도시에서 활동했던 객주나 여각, 무슨 활동할까요? 객주 여각은 금융업, 위탁 판매업, 숙박업, 그리고 사상들, 도시를 거점으로 성장한다.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그리고 경강 상인들이 있었더라. 됩니까? 상인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알면 시험 문제 안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시전 상인이나 보부상은 조선 전기도 살짝 있었습니다. 물론 보부상들이 전기시장에서 유통망을 형성한 건 조선 후기예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공인이나 객주여각이나 송상, 만상, 내상, 뭐 경강상인 다 조선 후기 상인이다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한능검에서는. 됩니까? 조선 후기 대동법 시행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니 상인들도 조선 후기에 많이 출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광산. 여러분 기본적으로 광산은 요역 중에 가장 힘든 요역이었겠죠. 여러분이 조선시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요역 현장에 동원당했는데 광산에 가서 석탄 캐라고 하면 그 돌아버릴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역 기피 현상이 생긴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역의 요역화 현상도 생겼죠. 그런데 조선 후기 17세기경부터 청나라와 무역 규모가 커지는데 청나라가 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함경도 단천 이런 데서 은이 많이 생산되거든요. 은광 개발이 활기를 띱니다. 그런데 국가가 요역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하니 국가가 개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락을 합니다. 개인에게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사채라고 합니다. 개인이 채굴한다. 사채. 이걸 또 전문용어로 설점, 수세, 점을 설치하고 세금을 거뒀다. 그런데 뭐 설점 수세할 때 17세기에는 뭐 별장이 세금을 걷다 이러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고 18세기에는 뭐 수령이 수세한다 이런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 조선 후기에 청과의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은광 개발이 활기를 띄었는데 조선 후기 사채가 가능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대신 18세기 정도 가면 잠채도 성행했다. 잠채가 뭐냐면 세금 내기 싫어서 몰래 채굴하는 걸 잠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채. 그리고 이제 광산 경영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나타나 이걸 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광산 전문 경영자가 출연하는데 이들을 덕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주와 덕대가 출연하여 분업에 토대를 둔 협업이 이루어졌다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게 18세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광산 경영, 사채, 그리고 잠채, 물주, 덕대 출연 이 정도 잡아주시면 다 조선 후기다. 물론 나중에는 금광 개발도 활기를 띱니다. 다음 페이지. 화폐 나옵니다. 여러분 화폐는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상평통보가 인조 때 처음 만들어지는데 언제 전국적으로 유통이 활기를 띠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고려시대도 화폐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뻥 찌죠. 고려시대 화폐들. 성종 때 건원중보, 숙종 때 의천의 건의를 받고 만들었던 활구나, 해동 통보중보, 서만 통보중보, 조선 전기의 세종의 조선 통보, 그리고 뭐 태종 때 저화, 지폐. 근데 여러분 이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에는 화폐가 만들어졌지만 유통이 활기를 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평통보가 조선 후기에 처음 인조 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대동법 시행으로 공인들이 돈을 들고 다니면서 지방에 뿌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6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숙종 때 가서 대동법이 전국 시행될 때 화폐 유통이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만 7차 교육과정 한 10년 전부터는 실은 효종대로 국사 교과서에는 내용이 바뀌었지만 뭘로 출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숙종이나 효종이나 이 무렵에 화폐 유통이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유통이 본격화되었는데요. 유통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되었는데 화폐가 부족해져요. 왜요? 화폐를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인식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린고비 정신 아시죠? 화폐 들어오면 돈 이렇게 덩어리채로 장독대 넣어놓고 간장, 매주 띄우고 아니면 땅에다 묻어버리고 국가가 화폐를 아무리 만들어도 화폐 부족 현상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5만 원짜리 부족 현상 생기잖아. 아 부자들이 5만 원짜리 수백, 수천, 수만 장을 제껴놓으니까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이해되십니까? 그게 돈전 말을황. 돈이 말라버렸어. 전황. 돈이 마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화폐가 귀해집니다. 화폐가 귀해지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물가는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조선 후기 상평통부 유통이 본격화되었지만 유통량이 부족한 전황 문제가 발생하여 물가가 하락했다. 돈이 말라버리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물가는 오히려 하락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대무역 보시면 여러분 청과는 만상이 주도했다. 됐죠? 우주의 만상. 일본과는 내상이 주도했다. 근데 여러분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시나 후시란 단어가 나올 겁니다. 보통 무역을 이야기할 때 국가가 주도하면 공무역이고 개인이 주도하면 사무역입니다.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내용 같아서 책에는 있지만 제가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건 진짜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통일신라 시대 공무역, 사무역 행해집니다. 장보고가 하는 무역이 공무역이야 사무역이죠. 국가 차원에서 사무역을 유독 막았던 건 고려시대인데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선시대 와서 하여간 이 공무역을 조선 후기 와서 개시무역이라고 하고 사무역을 후시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개시와 후시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냥 조선 후기다. 의주 만상들이 활약하는 곳에서 뭐 중간 개시, 중간 후시가 있었다. 동네 개시, 동네 후시가 있었다. 그런 것보다도 개시무역, 후시무역 등장하면 조선 후기다. 시간 많이 걸렸죠. 그만큼 공부량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쪽 파트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항상 이게 지금 1세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작은 오류가 있는데 186페이지 대단원이 조선경제사 그랬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조선 후기 경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의 변화예요. 2세는 조선 후기 경제사로 지금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다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의 변화다. 여러분은 예라고 대답만 하십시오. 자, 몇 개 나오나 볼게요. 분명히 제가 빠뜨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는 대동법이 시행하여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습니까? 예. 여러분, 대동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공인라는 상이 등장했습니까? 예. 여러분,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까? 예. 여러분,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광작이 가능했습니까? 예. 여러분,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광작이 가능해지니까 임노동자가 출현했습니까? 예. 여러분,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 실시되고 광작이 가능해지고 임노동자가 출현하니 농민의 계층 분화가 일어났습니까? 예. 여러분, 조선 후기 타조법이 도조법으로 바뀌는 지대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여러분, 조선 후기 지주와 소장노의 관계가 금전적 계약 관계로 바뀌었습니까? 이해해야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조선 후기 포구 도시의 규모는 장시보다 컸습니까? 예. 여러분, 포구에서는 객주와 여각이 활약했습니까? 예. 되나요? 조선 후기 장시가 전국에 천여 개 생겨나면서 전기시장, 오일장으로 유통망을 형성했습니까? 예. 그곳에 보부상들이 활약했죠. 조선 후기 난전들이 활약을 하다가 도시를 거점으로 사상으로 성장했습니까? 예. 조선 후기 시전 상인들은 사상들, 난전들을 장사 못하게 하는 그 많은 권리인 금난 정권을 확보했습니까? 예. 금난 정권은 정조 때 신해 통공으로 철폐되어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행위가 가능해졌습니까? 예. 조선 후기 송상은 만상과 내상 사이에서 중개무역했습니까? 네. 조선 후기 의주의 만상은 청과 무역했습니까? 예. 조선 후기 동네 내상은 일본과 무역을 했습니까? 예. 여러분, 진짜 내상하고 만상 단어만 바꿔버려요. 당연히 잡고 계셔야죠. 조선 후기 상평통부 유통이 본격화되었습니까? 예. 화폐 유통이 본격화되었으나 유통량이 현저히 부족하는 전환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예. 물론 여러분, 제가 아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환이나 어음 등이 활용되기도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신용화폐, 환이나 어음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까? 예. 지금 20개인지 15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20개인 것 같은데 조선 후기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21개인 것 같은데 조선 후기 광상 경영이 활기를 띠었습니까? 예. 조선 후기 사채, 설점 수색 가능했나요? 예. 조선 후기 18세기는 잠체도 성행했나요? 예. 조선 후기에 물주가 출현하고 덕대가 출현하여 분업의 토대를 둔 협업이 광상 경영에서 보여졌습니까? 예. 25개. 그러니까 진짜 선지로만 더 있다. 조선 후기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습니까? 예.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외래 작물이 도입되었습니까? 예. 됐나요? 됐나요?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의 변화. 여러분, 고대
고려 중세, 조선 전기, 경제 특징 생각보다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됩니다. 물론 고대 뭐 민정서 같은 경우는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방금 고대, 고려, 조선 전기 경제 상황의 변화를 다 합쳐도 조선 후기보다 적게 출제됩니다. 진짜 많이 출제됩니다. 앞쪽에서는 전식과나 과전법이나 이런 게 좀 출제가 됐겠죠. 그리고 여러분 조선 후기에 여기에 대동법, 균역법 더해버리면 장난 아닙니다. 대동법, 균역법 더해버리면 30개 넘어가겠죠. 또 해요. 대동법, 균역법 다 조선 후기입니다. 됐습니까? 조선 후기 경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진짜 경제 더럽게 하기 싫다. 에이 그럼 고대, 중세, 조선 전기 포기하시고 조선 후기만 보셔도 경제사 한 3문제 나오잖아요. 2문제 맞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지금 바깥의 체감 온도가 거의 영하 20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아침에 아이들하고 눈이 많이 왔어요. 눈싸움 하고 눈사람 좀 만들려다가 손하고 발이 얼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향전을 먼저 공부했죠. 그러니까 원래 유양소를 공부하고 향전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습니다만 제가 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한능검 출제가 이거 유양소야? 이거 향약이야? 이거 서원이야? 이거 향교야? 혹은 성균관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파트에서는 유양소, 향약, 서원을 때려 넣습니다. 그러니까 유양소가 대충 뭔지 끄덕끄덕 하시면 문제를 틀리진 않거든요. 근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고려시대는 문벌 귀족 같은 귀족들이 있었죠. 근데 귀족들이 뭔가 잘못하게 되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그걸 귀향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유배 가는 걸 귀양이라고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귀향이라고 하는데 이 귀향제도는 실은 고려시대에만 있었던 건데 중앙에서 관직생활 하다가 지방으로 낙향한 이들이 스스로를 유향, 품관, 머무를 유, 시골향, 근데 나는 풍계가 있는 관료였다. 그래서 유향, 품관들이 모여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정세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바로 유양소의 기원인 걸로 보기 때문에 유양소는 고려시대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대충 추정은 합니다만 어느 왕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시험 기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 들어와서 어찌 되었던지 간에 태종은 유양소를 혁파하려고 했습니다. 태종은 아무래도 중앙집권에 좀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세종은 유양소를 다시 만듭니다. 근데 이 태종과 세종보다도 은근히 누가 시험에 출제되냐면 세조가 이시해의 난을 계기로 유양소를 혁파합니다. 세조 때 이시해가 함경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함경도 지역의 유양소들이 이시해 편을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조가 유양소를 폐지시킵니다. 그런데 성종은 각 군현에 유양소를 다시 만든다라고 해요. 그럼 유양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고려 말부터 유향 품관들이 모여 놀던 곳이면 조선시대는 그냥 시골의 지방의 양반들의 놀이터예요. 사족들의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령을 보호자하기도 하고 향리를 규찰하고 농민을 교화하는 것이 유양소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뭐 설명은 돼 있을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유양소의 모임을 향회라고 하고 유양소의 규약을 향규라고 하고 유양소의 명단을 향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양소의 우두머리들을 좌수와 별감이라고 한다. 이런 게 오히려 시험 출제가 많이 됩니다. 좌수, 별감, 혹시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좌수 어르신하고 이렇게 막 하인들이 혹은 더 나이가 좀 있는 분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나? 에이, 그럼 없으면 그냥 암기하세요. 좌수와 별감이 유양소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유양소는 사족들의 놀이터인데 조선 후기 신분제가 해이해지고 분홍들이 성장하고 분홍이 공명첩이나 족보, 매매, 위조 혹은 납속 등으로 신분을 상승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가짜 양반 신향이 되고 신향들이 유양소 가서 함께 놀자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향과 기존의 구향이 싸우는데 이걸 조선 후기 향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조선 후기 향전에서 수령들의 지원 사격을 받은 신향들이 승리하면서 구향들은 유양소를 포기합니다.
유양소는 군현 단위에 있었는데 유양소가 없는 멸리 단위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양반이야 하면서 동성마을 만들고 문중, 종중 이런 거 중시하고 어렸을 때 서원의 출석부 청금록 중시하고 가묘 만들고 사후 만들고 이게 조선 후기 양반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양소 혹은 유양소의 모임이었던 향회는 이제는 신양들만 모여 있는데 이 신양들은 후령들에게 꼼짝 못하거든. 그러니까 후령이 세금을 거둘 때 물어보는 자문기구로 전락했다. 이게 유양소 관련 시험 출제 되는 거 답니다. 그러니까 특히 조선 후기 쪽 가면서 후령의 힘은 점점점 세지고 유양소에서조차 쫓겨나서 멸리단이 시골마을로 들어갔던 양반들의 힘은 점점 약해진다. 시골 양반들, 사족들의 힘은 약해진다. 그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조선 정기건, 후기건, 유양소는 있었죠. 그런데 세종이 유양소를 지방에 만들어 놓긴 했지만 세종 근데 유양소 힘이 너무 강화되면 지방으로 발령받은 후령들이 힘들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출신 관료들이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그 서울에 있는 그 지역 출신 관료들을 모아서 경, 제, 소를 만듭니다. 서울, 경, 이슬제. 이 경제소는 지방의 유양소와 왕 사이에서 연락사무를 담당한다. 노란색 밑줄 그어져 있을 겁니다. 중앙과 지방의 연락사무를 담당하는 게 경제소예요. 여러분 혹시 고려 사신관 제도 기억나십니까? 고려 왕건이 믿을 만한 관료를 사신관으로 삼아서 너희 지역 호족들을 감시해. 사신관이 지방의 호족이나 향리를 감시하듯이 그게 대호족 강경책이었잖아. 왕건의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 기억나야 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경제소가 지방에 있는 유양소를 감시해요. 근데 이 경제소가 선조 때 혁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는 경제소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경제소는 세종 때 만들어지고 선조 때 혁파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 수업을 들었으면 52강의 문제가 아주 쉽게 풀어졌을 텐데요. 경제소가 뭔지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정도 공부하시면 유양소 이야기는 해결된다. 지금 책의 194페이지 보시면 향촌사에 그래서 향은 군현이고 촌은 멸리고, 정말 책 잘 만들어진 것 같아. 향약 가겠습니다. 여러분 향약도 단독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혹시 고려시대 농민 공동체 조직이 있었는데 향도 기억나십니까? 원래 강가나 바닷가에 향나무를 심어 매향의 풍습이 있었던 불교 공동체 조직 향도였죠. 미륵신앙과 관련된 기억나십니까? 이게 고려 후기의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변모하는데 이 향도는 막 마을에 장승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입니다. 15세기 말 성종 때 삼사직을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그 살인들은 위정 척사 사상을 가지고 있죠. 위정 정도를 지키고 척사 사강을 배척한다. 이 살인들에게 뭔만 정도죠? 성리학만. 성리학 이외의 학문 종교 사상은 다 배격합니다. 그런데 마을 농민들이 막 장승 세우고 막 그러면, 그리고 원래 불교 공동체 조직으로 출발한 게 향도잖아. 이거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옛날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이 향도는 조선시대 명맥이 끊겼다고 공부합니다만 지금 향도는 조선시대도 명맥이 유지돼요. 그런데 살인들은 그 향도를 빼앗은 거야. 빼앗아서 양반들이 주도적으로 향도를 이끌어가면서 그냥 명칭을 향약으로 바꿨다. 원래 꼭 향도가 향약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족들이 농민들을 교화시키는 조직이자 규약이 향약이에요. 조직, 규약. 규약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조직은 눈에는 좀 보이는 건데. 그래서 농민 조직의 유교윤리의식을 가미해버린 게 향약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조직이자 규약이에요. 그래서 규약 그러면 이제 여러분 향약의 4대 덕목 이런 것 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4대 덕목이 덕업상권 과실상규 있죠? 이런 건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양소의 우두머리는 좌수 별감, 향약의 우두머리는 약정, 향약, 약정, 이걸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향약을 처음 시행하자라고 했던 사람은 조광조임을 기억하셔야죠. 조광조, 업적, 조광조는 사림이다. 사림들은 향촌 자치를 꿈꾸니까 향약을 보급하려고 했다. 그래서 조광조에 여씨 향약이 있었는데 이건 실패합니다. 그 다음 향약이 대대적으로 성공했으면 태계 이황의 예안향약, 이의 해주향약, 이 정도는 조금 잡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향약은 다른 건 공부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농민 공동체 조직의 유교 윤리 의식을 가미한 규약이자 조직이 향약이다. 지방에서 향촌 자치를 하고자 했던 사림들이 향약을 보급시켰다. 뭐 조광조, 이황, 이 다 사림이니까 되시죠? 됩니까? 오케이. 향약 됐고 서원 갑니다. 서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선년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서원이에요. 먼저 살다간 훌륭한 유생에 대한 제사,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최초의 서원은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16세기 중종 때 당시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이 백운동 서원은 성리학을 고려 말 충렬왕 때 처음 가지고 들어왔던 안양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양 초상화가 실제로 백운동 서원에 가면 있는데 이걸 이황이 처음 사액화시킵니다. 사액이란 게 뭐냐면 국가로부터 토지나 노비를 받고 면세 혜택을 받는 걸 사액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최초 서원이 중종 때 주세붕이 만든 백운동 서원인데 이 백운동 서원을 이황이 건의해가지고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만들면서 명칭이 소수서원으로 바뀝니다. 지금 경북 영주에 가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소수서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원이기도 한데 영주 자체가 짱이죠. 부석사도 있고 그 다음에 소수서원도 있고 우병우도 영주 출신이고 그렇다고요. 자, 그 경북 영주 소수 서원. 자, 그런데 서원은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뭐 강당에서 공부하고 기숙시설이 있었고 이건 뭐 향교나 성균관하고 같습니다만 일단 향음주례는 좀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서원에서는 훌륭한 유생을 모셔다가 술을 따라드리고 고언을 듣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십사. 이걸 향음주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좀 알고 계시고요. 서원에 대한 출석부를 청금록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향전에서 쫓겨난 구향들이 시골 마을로 가서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서원 다녔던 양반 출신이야 하면서 청금록을 중시했다라고. 가짜 양반들은 어렸을 때 청금록이 없겠죠. 서원에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책에는 뭐 가람배치 양식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가람배치 양식이 절간 양식이죠. 그러니까 서원의 건축 양식은 가람배치 플러스 주택 양식이 혼재되어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대표 서원 중에 이황의 도산서원은 안동에 있습니다. 이의 자운서원 파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고 공은 학문 발달과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사립농촌 지배를 보다 강화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폐단이 생깁니다. 이 어느 유명한 스승의 제자냐, 어느 서원 출신냐에 따라 파벌이 형성되고 바로 이게 붕당의 지역적 기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원을 철폐하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다? 영조가 서원을 100개 철폐하고 나중에 근현대사 공부할 때 흥선대원군이 서원 600개 중에 47개 남겨놓고 다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서원 철폐했던 두 명의 인물 시험에 잘 나오죠. 됐나요? 어렵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서원은 끄덕끄덕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예학과 보학의 발달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학이 뭐냐면 상장제례에 대해서 제사 어떻게 모시고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며 뭐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이거 공부하는 학문이 예학입니다. 근데 실제로 17세기는 예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적인 문제로 송사가 걸렸던 게 예송 논쟁이죠. 17세기 현종 때 1차 기해예송과 2차 갑인예송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효종이 죽었을 때 조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냐? 효종 B가 죽었을 때 조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냐 하는 문제로 싸웠던 그게 바로 예학이다. 그리고 어차피 사림들이 주자가래와 수학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예학이 더욱 중시된다. 보학은 족보를 달달 공부하고 암기하는 학문이다. 가장 오래된 족보는 안동 권씨 성하보라고 해가지고 15세기 성종 때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족보 중에 가장 오래된 게 15세기니까 혹시 집안에 족보 있으십니까? 족보가 생각보다 좀 깨끗한데 그러면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휴 우리나라 그래요. 여러분 성실을 100% 믿고 그냥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이런 이야기 한번 유튜브에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자, 196페이지까지 이렇게 보시고 이제 문제 2개 풀겠습니다. 오케이.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진짜 재미없는 파트인데 책 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릴 거고 그냥 끄떡끄떡 하시고 대신 암기는 여러분의 몫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에 한능검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쪽 파트도 특히 이쪽 파트에서는 누가 뭐래도 천주교 박해가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기본적으로 동학이라는 게 어떤 종교인지 알면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만 198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많은 이제 사회 기구들, 야 이거 쉽지 않죠. 근데 한번 가볼게요. 분명히 호패법은 공부했습니다. 어느 왕의 업적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태종이 처음으로 호패를 착용했고 호적을 작성했고 양전사업했고 태종의 재정 확보책 기억나시죠? 그 다음 오가 작동법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선지로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이게 성종 때인데 한명회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5집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가지고 5집 중에 대장이 있는 집을 통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통수가 있는 집 한 집을 대장집이라고 해가지고 이 한 집이 나머지 4집을 관리하는 겁니다. 서로 도망가지 못하게 이걸 오가 작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 통제책 그러면 호패법이나 오가 작동법이 있었다. 호패를 착용하고 다니면 어디 가서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농민 통제책이 되는 거고요. 황국제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왕건 태조가 빈민구제하기에 흑창 설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태조 왕건이 흑창을 설치했고 고려 성종 때 빈민구제하는 흑창이 의창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게 그대로 조선에 와요. 됐잖아요. 그럼 의창. 그 다음 상평창 원래 고려시대 물가조절기구인데 이게 조선에서 다시 만들어집니다만 이게 세조 때 다시 만들어진다.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창제. 이 사창제는 흥선대원군이 향촌 자치적으로 빈민구제하는 기구를 만들자라고 할 때 시험에 많이 출제되긴 합니다만 실은 처음 만든 건 세종 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한능검에서 세종의 사창제가 정답으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지방에서 왜 세종의 사창이 시험에 들 나오냐면 세종도 향촌 자치적으로 사창에서 빈민구제를 하려고 했는데 의창에서 쌀을 빌려다 하는 빈민구제였어요. 근데 흥선대원군은 의창 쩌리 꺼져. 그냥 사창에서 너희들 스스로 쌀을 만들어서 빈민구제해봐. 그러니까 완전히 향촌 자치 사창은 대원군 때였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사창제는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의료시설 보시면 전이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의원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되 고려시대도 분명히 개경에 동서대비원이 있었고 약을 나눠주는 해민국이 있었죠. 이게 그대로 조선에 한양에도 동서대비원과 해민국이 있다. 어렵지 않죠. 대신 조선에만 따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생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고려보다 조금 더 발전된 사회였나 봐요. 지방민에게 의료행위하기 위해서 재생원이 만들어집니다. 이것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하나만 더.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동서활인서는 조선에서 거지들, 유랑민들을 구제하고 의료행위하기 위한 게 동서활인서다. 그러니까 고려는 중앙에만 병원이 있었다. 동서대비원, 해민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선은 지방에도 재생원이 있었고 그 다음 유랑민 거지들을 구제하고 의료행위하기 위해 동서활인서가 있었다. 물론 고려는 구제도감, 구급도감은 고려에만 있는 재난 컨트롤 타워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암기잖아요. 재생원하고 동서활인서는 조선에만. 그 다음 구급도감, 구제도감은 고려에만. 동서대비원, 해민국은 고려조선 다. 이런 걸 다 공부시켜야 되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만 198페이지의 조선의 법률은 줄여드릴게요. 문장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고려는 당류를 참작했다. 조선은 대명류를 참작했다. 최고 중제가 뭐냐 그러면 고려랑 비교해서 너무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반역제, 강상제 이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고려나 조선이나 태장도유사 5가지 형벌이 있었다는 거 잡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포기하십시오. 근데 공부가 된 거야. 의금부 공부했죠. 왕명에 의해서만 죄인을 신문합니다. 그래서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 강화기구라고 공부했고요. 장례원 공부했죠. 여러 석사 소가문 중에 한능검에서는 장례원만 일단 잡으시라. 노비소송을 담당하는 곳이다. 해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어야지 도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 불교 가시면 지금까지 정치사에서 왕들의 업적으로 상당 부분 공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숭유 억불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억불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숭불 정책을 폈던 왕들의 업적이 시험에 더 잘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태조 때 도첩제를 실시했다. 이거 억불입니다. 승려가 되려면 포를 내거라 승려 수를 제한하기 위해 도첩제를 실시했죠. 근데 성종 때는 도첩제를 폐지하죠. 이것도 억불입니다. 포를 내고라도 승려가 되는 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바로 도첩제 폐지입니다. 그래서 태조의 도첩제 실시와
성종의 도첩제 폐지는 은근히 조금 시험 출제되기도 하고, 그 다음 태종업적 공부했죠. 재정을 확보하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태종이 사원의 재산을 몰수했다. 이것도 정치사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세종은 억불책을 펴기도 하고 숭불책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이 너무 많아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조계종계 18개 절과 천태종계 18개 절만 남겨놓습니다. 이게 36번산 정리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세종은 개인적으로 약간 불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셔요. 그래서 경복궁에 내불당이라는 불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당시 사대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듭니다. 그리고 월인청강지곡 악장이죠. 용비어청가는 자신 조상의 덕을 기린 거고, 월인청강지곡은 석가의 덕을 기린 거죠. 그러니까 월인청강지곡을 쓰기도 했고, 아들 수양대군에게 석보상절, 석가의 일대기를 또 한글로 쓰게 했던 게 세종이다. 이 정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 때 36번 억불이니까 밑에 숭불세종 가면 지금 방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중종 때 승과 폐지한다. 이건 중종으로 시험 출제되는 게 아니라 중종 때 어떤 인물이 승과를 폐지시키죠? 중종하면 이제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누굽니까? 조광조. 조광조는 사림이라고 있죠. 사림들이 승과 인정하겠습니까? 조광조는 사림이기 때문에 승과도 폐지시켰고, 조광조는 사림이니까 소격수도 폐지시켰고, 조광조는 사림이니까 향촌자치하고 싶어서 향약을 중시했고, 조광조는 사림이니까 주자가래와 소학을 중시했고, 조광조는 사림이다 보니까 훈구파들의 가짜 공을 없애자는 위훈삭제를 주장했고, 조광조가 사림이다 보니까 기묘 사화로 죽는다. 이게 또 괜히 복습하면 마음이 더 아프죠. 마음만 그래요. 우리 조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자, 근데 숭불책이 오히려 시험에 나옵니다. 세종. 불경을 언해하자고 강경도감 만드는데요. 그래요. 그냥 강경도감. 강경도감. 혹시 의천이 속장경 만들 때 교장도감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 혹시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에서 대장도감에서 만들어지는데 거기까지는 공부가 안 되어졌을 거라고 보니까 그냥 내려가겠고, 원각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원각사 10층석 탑. 탑 중에는 여러분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탑이 경천사 10층석 탑이었죠. 그 경천사 10층석 탑의 영향을 받은 원각사 10층석 탑. 고려 후기 경천사 10층석 탑. 조선에서 유일하게 시험에 나오는 탑. 원각사 10층석 탑 다 세조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종 때 문정왕후가 불교를 지원해서 승과 잠깐 부활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신앙, 도교, 소격서.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소격서입니다. 조선 정기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당군에 대한 초제를 소격서가 주관했죠. 근데 이 소격서를 조광조가 작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풍수지 사상이나 민간신앙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쪽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 해도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다 아시죠? 당시는 서학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천주교 서학은 17세기에 청에 자주 왕래했던 북인 사신들에 의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 성리학을 공부해 보면 이 북인들이 약간 기철학자, 사림이긴 합니다만 기철학자여가지고 그래서 중리배교까지 주장했던 그 북인들이 청을 자주 왕래하면서 서학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게 이제 책을 통해서 전래된 건 이수광이라는 사람의 지복유설라는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이 백과사전에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가 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지 간에 서학은 17세기경에 임진왜란 끝나고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는 되었습니다만, 이게 신앙생활화 되어진 건 18세기 무렵. 특히 18세기 후반의 정조 때. 누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냐? 근기 남인. 근기, 가까울 근, 경기도 할 때 기. 경기도에 사는 남인들. 원래 남인은 경상도에 많이 살았습니다만 좀 깨어있는 남인들 경기도에 많이 살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냥 정약용 집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18세기 뭐 추조적발 사건, 반해 사건은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마시고 천주교 박해를 보시는데, 이 박해가 5개를 다 공부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일단 박해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능검에 이상하게. 박해 중에 가장 중요한 박해는 신유박해입니다. 그래서 박해 자체가 중요하지만 신유박해는 특별하게 좀 표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가 5번 있죠.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신, 기, 병.
여러분 기해박해하고 병호박해는 그게 정답으로 출제되면 뭐 틀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수험 한국사 공부하는 학생도 아니고. 신해박해와 신유박해 그리고 나중에 병인박해는 근현대사 공부하다가 병인양요의 배경이 되는 게 병인박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는 제가 공부량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신해박해하고 신유박해만 잡으십시오. 신해박해. 신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조가 금난정권을 철폐하면서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신해 통공. 그 신해년이 1791년입니다. 그때 신해박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이름이에요. 윤지충 잡으십시오.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제사를 천주교식으로 모셨는데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걸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진산사건이다. 어렵죠. 근데 이게 신해박해예요. 첫 박해입니다. 정조 때 신해박해. 그렇다고 해서 정조가 천주교도들을 탄압한 인물 아닙니다. 앞에 추조 적발 사건이나 반해 사건, 성경 강독했다가 정약용 등등이 걸리고 미사 보았다가 걸리고 다 정조가 용서해 주는 사건 시험엔 안 나올 겁니다. 하는 거면 너무 어렵습니다. 신해박해, 진사 사건 윤지충 기억하시고요. 신유박해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정조가 여러분들 공부 편하게 해드리려고 1800년에 돌아가시죠. 그럼 정조 죽자마자 19세기고 순조가 왕이 되는데 순조 왕 즉위 다음해인 1801년에 노론 벽파가 시파를 탄압합니다. 여러분 노론 벽파를 정조가 탄압했죠. 노론 벽파는 사도세자 잘 죽였다. 시파는 사도세자 불쌍하다. 그러니까 영조 때 사도세자가 죽었던 사건,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 이모 화변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노론이 벽파와 시파로 쪼개졌는데 정조는 노론 시파를 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되십니까? 되세요? 여러분 노론 벽파가 이제 정조가 죽었기 때문에 시파를 탄압하겠죠. 근데 이건 진짜 쉬운 게 그냥 정약용 집안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약용의 형 중에 정약종은 죽습니다. 그 다음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마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분이 이승훈이죠. 그 이승훈 그리고 이가환 이런 인물들이 정약용 집안에 정약용 집안이 좀 이게 유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콩가루 집안인데 당시로는 완전히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겹사돈 막 이런 게 되고요. 복잡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승훈이 정약용의 처남이면 이가환은 매부고 막 이렇게 복잡해요. 약간 처남 매부간입니다. 이승훈, 이가환이. 그게 다 정약용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약용의 또 다른 형 정약전과 정약용은 유배를 갑니다. 정약전은 흑산도로 가서 그 유명한 자산오보라는 책을 쓴 인물이고 정약용은 다 아시죠? 강진에서 다산초당에서 유배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 정약용 집안이 박살난 사건이 바로 신유박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노른 벽파가 시파 탄압했지 그냥 정약용 집안을 밟아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약용의 조카가 황사형이야. 야 자기 집안 어른들 천주교 신앙생활 다 작살났는데 너무 억울했던 황사형이 하얀 비단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청나라에 보내가지고 청나라 주교에게 프랑스 군대라도 끌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좀 주게 해달라 그랬다가 황사형도 걸려서 목이 잘린 사건이에요. 이게 황사형 백서 사건. 방금 말씀드린 게 다 신유박해입니다. 그렇게만 잡으시면 어지간하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이다. 헌종 때 있었던 기해박해하고 병호박해까지 공부하려면 여러분 암기가 안 될 거다. 신해박해와 신유박해만 진짜 먼저 좀 잡으십시오. 병인박해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병인양요의 배경이 됩니다. 그 다음 동학. 보통 이제 우리가 동학 농민운동으로 더 많이 기출되기도 합니다만 종교로서 동학 이해하십시오. 1860년에 경주의 몰락 양반 최재우, 그러니까 동학이 창시된 건 경상도에서 창시됩니다. 훗날 동학 농민운동은 전라도로 오는 거죠. 전라도 지역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전개되었으니까. 이 최재우가 동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있는데 하늘님의 음성이 들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네가 구해내거라. 하기사 뭐 젠장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딴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슬람교랑 똑같이 만들어지죠. 마호메트가 동굴에서 돌을 닦고 있는데 알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최재우가 누구나 마음속에는 천주님이 있대요. 노비 마음속에도 천주를 모시고 있대. 이게 시천주 사상입니다. 그러면 그 노비가 곧 하늘이네. 그게 인내천이죠.
그래서 이래 실제로 동학의 교리를 보면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이라고 합니다. 유불선 교리를 취하기도 했고 서학에 반대한다고 해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만 서학의 평등 교리를 받아들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근현대사 가서 공부해도 되는데 최재우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세상을 현혹한다. 혹세, 세상을 현혹한다. 무민,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 혹세 무민한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흥선대원군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동학은 불법 종교가 됩니다만 이제 이대교주 최시영이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같은 동학의 책을 펴내면서 동학의 교세가 점점점 확산되어져 간다. 막 이런 이야기는 근현대사 가서 공부해도 되겠습니다. 대충 동학이 어떤 종교인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문제 풀면 되겠습니까? 문제 풀겠습니다.